안녕하세요. 102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회를 지나오면서 지난달부터 매달 한 번씩은 저희 마이스 산업이 아닌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는 플라잉웨일의 배경선 대표가 나와주셔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링킹, 연결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제 그 홀수달 같은 경우에는 링커데이라고 해서 연결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분들을 연사로 모셔서 우리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이런 단체와 단체의 연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시사점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짝수달은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순서이신데, 짝수달은 좀 어떤 형태가 됐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신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1층 저희가 프로듀서 데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만드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건국대학교의 경영학과에 계시는 이승윤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승윤 교수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희 이승윤 교수님 다 아실 거예요. 책도 워낙에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이스 산업에서는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도인가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서도 한번 그때 브랜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와 주셨었고, 그리고 기타 워낙에 다양한 강연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도 그 이승윤 교수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팔로우 보니까 저희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팔로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윤 교수님에 대한 우리 산업의 인지도가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교수님은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저한테도 프로필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주제는 공간의 경험이라고 해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승윤 교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또 저희 나름으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먼저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되게 이게 마이스 산업에서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 많이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저는 사실은 마이스 산업 쪽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또 워낙 이 부족하지만 공간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마이스 산업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실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자리에서 교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공간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화면 잠깐 좀 공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이제 발제를 요청 받아가지고 30분 정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이게 프로듀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사람들의 이제 세션인데 되게 부족한데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물론 이제 그 프로듀서라는 얘기를 듣기는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좀 되짚어 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에 나가면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꼭 디지털 프로젝트가 꼭 기술적인 것만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이제 삼성 모바일 부서랑도 이제 미팅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마켓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빛나는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LG가 작년에 휴대폰 사업부를 접었습니다. 네. 근데 또 내부적으로 고민은 지금 10대들이 사실은 요즘은 아이폰 안 쓰면 약간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정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의 갤럭시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아재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자는 저희 대학생들은 교수님 갤럭시 들고 스타벅스 가면 안 된다는 국룰이 있다는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10대, 20대들이 삼성 모바일 폰에 가지는 그런 형태의 뭔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그때는 생각은 좀 올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켜 보고 싶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디지털 세상에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뭐 걔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형태로 되게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간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오늘 강연을 들으시는 이제 마이스 관련된 산업부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실 거고요.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을 텐데 그나마 제가 요즘 뭐 자문을 드리거나 이제 공간 관련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 공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었어야 됐거든요. 그 공간에 물건을 비치하고 또 그 공간에서 물건을 설명해주고 판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줘야 됐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것이 그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그 KT 강연을 갔지만 KT도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이제 전국에 휴대폰 대리점들을 다 깔아뒀는데 아, 지금 뭐 실제로 뭐 10대, 20대들이 휴대폰을 집으로 배달하는 일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수많은 OTT 서비스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왓챠,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회사랑 직접 통한 적이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것들을 특정한 플랫폼에 가서 사실은 구독을 하고 해제할 때도 그냥 해제가 되는 거지. 그냥 과거처럼 어디 대리점에 방문해서 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국내처럼 일반화돼 있지만 그것들이 10년 뒤에도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굳이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특정한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삼성, LG 이런 곳들이 다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라든지 뭐 삼성 그 LG 대리점. 베스트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 상태로는 운영을 안 할 거라고 대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네네. 삼성, LG에 가서 워낙 강연을 많이 하지만 다 똑같은 생각은 뭔가 다른 형태의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저희 이제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뭐 이런 마케팅 분야에서도 새로운 공간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문을 드리거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나마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뭐 최근에 이제 워낙 그 기업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MZ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탐험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한 스타트업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필더 트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키트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 최근에는 그 지금 LG 이제 분들 데리고 트립을 하고 뭐 얼마 전에 현대 자동차 연구원들을 트립을 시키게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립이라고 하시면은 뭔가 주제를 갖고, 그렇죠. 네, 아, 주제를 이제 정해서 여기 뭐 이런 디지털 키트 가지고 이제 공간에 가가지고 뭔가 주어진 미션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런 거. 아, 그 사실은 이제 뭐 재밌는 것 마이 사람에 같아요.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네. 이런 형태 비즈니스 트립 같은 것들을 옛날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주로 뭐 현장 텐센트 뭐 시찰. 네, 현장 시찰을 많이 네. 했었죠. 근데 네네. 이제 저도 이제 상해도 많이 갔었거든요. 네. 2019년을 물론 마지막으로 상해 갔지만 상해도 이전에 제가 프로그램 짜기 전에는 주로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 이런 사업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하이에 있는 난징동로에 있는 그런 명동 같은 데죠.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나이키가 정말 상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다른 형태의 경험샵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인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사실은 그 사업 방문 이런 걸 더 많이 했다면 요즘 생각들이 되게 기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트립을 되게 많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도 어, 많이 하니까 네. 거의 뭐 제가 다 모시고 다닐 수는 없어서 만약에 네. 숫자가 늘어나면 네. 디지털 키트 같은 것들을 이번에 만들어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고요. 어,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공간 관련된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만들게 된 이유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상해 이런 트립 프로그램을 짜면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주로 네. 이제 뭐 공간은 경험이라는 책도 썼지만 네. 주로 공간 관련해서 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많이 펴는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하이를 여행하는 법은 그 1도시 닭갈비라고 되게 우리나라 F&B 분야의 한 3세대 중에 되게 이렇게 잘하시는 음, 식당을 오픈하신 이제 셰프이라기보다는 CEO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다이닝 쪽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아,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해를 좀 바라본 책도 최근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학교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세워서 주로 디지털 관련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하지는 않고요. 뭐 산학 협력 관계를 맺어서 뭐 비루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 뭐 더 워터멜론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네. 뭐 일을 하면서 뭐 플랫폼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회사들이 뭐 금융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낵을 파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전달하려는 전략들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빙그레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 텐데 제가 빙그레랑 굉장히 좀 오래 일을 했거든요. 올해 이제 1월 1일 날 재계약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사실은 한 회사랑 4년 동안 일을 하기엔 되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제 전임 교수님이 이제 서강대 모 교수님인데 한번 찾아오라 그래서 바톤 터치를 제가 했거든요. 누군지 알 것 12년, 같아요. 정말 12년을 일을 서강대학교 하셨다고 누군지 알 것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네. 약간 그 교수님 얘기 듣고 약간 충격받았는 게 도대체 12년 동안 뭘 했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첫 해를 보냈는데 지금 아, 4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빙그레랑 제가 이제 자문교수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빙그레는 아무래도 10대, 20대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이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바나나마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지 패키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네. 저런 것들을 그 실제로 이 우유를 맛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갖고 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상한 버전의 빨대도 만들고 하면 저런 어, 링게 모양 만들면 정말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뭐 자기 집에 아, 이런 병동 그렇구나. 차려놓고 저희 뭐 건대 학생들도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빙그레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지금은 빙그레 바나나 맛우유 맛있어요라고 일방향적으로 이제 푸시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애들이 가지고 놀고 그 가지고 노는 자체를 뭔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온라인에 어디 탑재를 시키길 되게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디지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공간 관련된 활용 고객 경험 프로젝트도 진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얘들이 빙그레가 계속 그해 굉장히 핵심이 되는 키워드 고객 경험을 계속 뽑거든요.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워낙 ESG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위드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뭐 민감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건 안 하는 건 미덕이었는데 네. 요즘은 굉장히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들어보셨겠지만 브랜드 액티비즘이라 그래서 계속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너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제 유재석처럼 행동했으면 됐겠죠. 뭐 나는 코미디언인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되게 바보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원래 스팸을 계속 만들었는데 뚜껑은 늘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 애들이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막 스팸 뚜껑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하면 CJ 제일제당은 굉장히 갑자기 이상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이 빙그레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명밀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이 왜냐하면 바나나 마두유가 이게 그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 이슈 제기를 할 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걸 광고로 풀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성수동에 이런 뭐 단지 세탁소 이런 걸 만들어서 저 이런 것도 되게 오,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바나나 우유를 다 마시고 저기다가 이제 끼워 넣으면 저기가 이제 이렇게 세척이 되는 형태의 고객 경험을 직접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과거에는 공간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음, 뭐 뜸목을 하도록 시킨다든지 혹은 저런 분바 스틱이라 그래서 분리 스틱 도와주는 저런 스틱을 나눠준다든지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뭔가 광고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일방향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빙그레만 그러냐?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 한 3년 정도 신한은행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2년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서랑 좀 일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1년은 여기도 이제 그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주로 핸들링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서랑 같이 했던 게, 이 은행 점포 줄이는 거. 어떤 네. 은행하고 어떤 은행, 뭔가 통합하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 점수 매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프라인 은행도 거의 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은행에 잘 안 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은행도 제가 올 초에 이제 강연 갔는데 계속 컬처뱅크 시리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미 됐던 거거든요. 뭐 보면
광화문에 있는 은행 지점 자체는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북바이북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인디 서점하고 결합시켜서 서점화 시켜보거나 2018년도에는 이제 그 강남역에는 29cm라는 온라인 편집샵하고 뭔가 결합시켜서 저런 장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은행들은 근데 지금 오프라인 은행이 살아남으려면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 은행이 속해 있는 지역의 뭔가 커뮤니티 형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애들이 더더욱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팅을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데 과거 같으면 진짜 은행들이 이런 거 안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농협도 거기 디지털 혁신위원회 거기 자문 교수를 하고 있는데 농협도 이제 NH 투자증권이 있는데 여긴 또 특이한 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NH 투자증권이 사실 2019년도 20년대에 한 거는 뭐 문화다방, 막 압구정 로데오게 솔직히 이런 거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황당하거든요. 투자증권회사가 왜 저는 다방을 열지? 근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20, 30대들이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다 앱 깔아서 하지 누가 그 대리점 찾아가고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면 우리 NH투자증권 앱을 쓰지만 언제든지 다른 앱을 깔아서 이제 스위칭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랑 뭔가 인게이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게이징을 만드는 작업을 얘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공간에서 뭐 그 뭔가 커뮤니티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지어 게임장도 열었어요. 뭐 게임장 열어가지고 여기 오면 사이버머니 뭐 1억을 주고 그 사이버머니 1억을 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같은 공간을 다니면서 즐겁게 놀고 우리 뭐 UX, UI 구조 뭔가 탐험해 볼 수 있도록. 근데 과거 같으면 진짜 거의 제가 볼 때 이런 거 안 만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반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빙그레처럼 이렇게 10대, 20대들 대상으로 하는 곳들만 공간에 관심이 있고 공간을 통한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라는 것들도 똑같아.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마케팅 분과 쪽에서는 저런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경험을 전달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저희 분야는 이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지금 MZ 세대라고 불리는 애들은 그 특별하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걔는 지 편한 대로 그냥 옮겨 다니는 거지. 뭐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이 온오프라인을 좀 seamless하게 이제 끊김이 없이 뭔가 고객 경험을 주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쪽의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은 D2C. 왜냐면 어쨌든 이거를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직접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사실은 네이버 이런 카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이런 플랫폼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이키겠죠. 나이키도 요즘 보면 과거에는 상점 잘 만들어서 이쁜 운동화 만들어서 파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 런클럽 이런 소위 말해서 D2C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러닝할 때 계속 뭔가 데이터를 계속 뽑아낼 수 있는 형태의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오프라인 공간만 잘 만들어도 충분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적으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도 같은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근데 고객을 디지털로 락킹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디지털로 락킹을 시킨 게 비단 온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잘하는 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스타벅스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도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면은 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가 이제 2014년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굉장히 아너러블한 건데 솔직히 이게 기술이 있어서 만들어진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하이브리드 비콘 기술을 이용을 했지만 하이브리드 비콘 기술이 있으니까 만들자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 맨날 우르르로 몰려가가지고 밥 먹고 우르르로 몰려서 스타벅스 가니까 점심시간에 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걸 줄여야 되는데 그 고객 경험을 공간적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비콘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오더링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뭐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미리 주문을 하거나 뭐 드라이빙 스루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얘들은 이제 워낙 드라이빙 스루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컵사이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죠. 이 컵사이드 픽업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동차를 주로 몰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네. 제가 미리 주문하고 주차장에서 그냥 파킹해놓고 기다리면 이제 스타벅스 직원이 와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걸로 통해서 계속 오더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 데이터를 주게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사실상 뭐 스타벅스가 이제 금융회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네. 미국에서는 웬만한 이제 작은 은행보다 얘들이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네. 뭐 사실은 주로 3만 원을 충전시켜 놓고 쓰지만 3만 원을 다 쓰면 자동 저 연동된 계좌를 통해서 여기 계속 뭔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상 디지털 기술로 락킹이 됐는데 이 디지털 기술로 락킹된 소비자가 끝내 이제 오프라인 형태의 뭔가 계속 불편한 경험이 해결이 되면서 계속 우리한테 오게 되는. 근데 이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뭔가 계속 뭔가 락킹이 되는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비단 이제 공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하고 공간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요즘은 이 공간이라는 게 할 수 이제 과거에는 물건 파느라고 되게 바빴다면 요즘은 추종하고 싶은 세계관 철학을 형성하는 데 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애플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저는 팬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얘들이 이제 근데 이제 Think Different라는 광고를 사실은 만들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주로 이 광고를 기반 여기 뭐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 세상을 혁신시킨 사람들의 뭐 영상을 보여주고 네.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뭐 이 광고가 이제 저희 마케팅 쪽에는 워낙 잘 만든 광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애플은 이 광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전후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애플 제품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좀 오래 살 때 써봤지만 추위에 약해가지고 막 바로 꺼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미친 듯이 젊은 애들이 애플을 쓰는 거는 근데 얘들은 우리는 세상을 변혁을 시키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너도 만약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같이 세상을 바꾸자는 거를 끊임없이 뭐 여러 가지 팬덤화를 시키거든요. 뉴스 프로그램도 돌리지만 근데 얘들이 요즘 열심히 하는 거는 공간을 통해서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타운 스퀘어 개념을 계속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스토어라는 것도 이제 물건을 파는 개념이니까 이제 우리는 아시겠지만 이 타운 스퀘어라는 광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 외국인들한테는 그 유럽에 가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이태리에도 광장이 있고 하지만 근데 자기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동조하는 사람 찾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에 이제 지금 거의 국내도 가로수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크리에이티브 프로라고 하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 교육을 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공간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되게 똑똑한 기업이고 애들은 이 애플 스토어라는 개념 자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신념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든지 LG가 이제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는 엄청 뛰어난 기업들인데 이런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공간적으로 저걸 이미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물건을 파는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물건도 팔지만 동시에 저런 신념을 파는 공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생각보다 이제 이 디지털 영역이 강화되니까 오프라인 영역이 다 망할 것 같지만 뭐 망하는 곳도 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주변을 돌아보면 더 혁신적인 오프라인 공간은 사실은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워낙 더현대 서울을 많이 가시지만 더현대 서울도 일단 브랜드 네이밍 자체부터 일단은 자기들은 백화점이 아니라고 이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아니고 뭐 롯데백화점 압구정점도 아니고 더현대 서울입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을 파는 형태의
매장 구성보다는 전체 매장의 거의 50% 이상을 물건을 안 파는 매장으로 만들므로써 어떻게 보면 체류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형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솔직히 5층에 가보면 거의 1000평 규모의 뭐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 공간에 사실은 우리가 가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공간들은 저는 컨텐츠를 넣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이제 지난달인가 갔었는데 여기 지하에 이제 2층에 가면 테이스트 서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이제 식품관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지난달에 갔더니 위쿡이라고 하는 이제 공유 주방에서 매달 하여튼 테마를 잡아서 하나의 식재료를 가지고 그 굉장히 경험을 주는 형태 공간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그 식재료가 라면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라면이랑 백화점은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위쿡이라는 곳이 그 라면을 딱 그 테마를 정해서 굉장히 다양한 라면을 자기 식대로 조리해 먹고 뭔가 컨텐츠를 담아가지고 공간을 구성했더니 정말 그 자리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하 2층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는 MZ 세대들이 이제 1층에 오도록 만드는 저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런 형태의 기획 같은 것들을 되게 굉장히 잘 정돈돼서 놓은 공간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더현대 서울이 1년 동안 돌리고 난 뒤에 뭔가 자체적인 리포트 같은 것도 공유한 것들도 보면 일단 뭐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무신사가 얼마나 애들을 잘 후킹시켜가지고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그 무신사보다 9배 더 오래 체류 시간을 만드는 성공을 했다고 자아자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체류 시간을 늘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뭔가 물건을 사고 싶어지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판매율이 올라갈 거라. 어디 과거에는 무조건 물건을 많이 파는 형태로 공간을 구성했다면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이런 것들이 생긴 데는 분명한 거는 저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마케팅은 사실은 뭐 1+1이 2가 되는 학문은 아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현대백화점 그룹은 유통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이고 심심해서 저 공간을 절대 만들지는 않겠죠. 뭔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 그 가설의 핵심은 아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물건을 사는데도 기쁨을 느끼지만 얘들은 경험을 사는데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애들이니까 얘들한테 경험을 주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과연 백화점이 MZ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꽤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 박재범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최근에 원소주라고 하는 소주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굳이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에서 자기가 런칭 행사를 하겠다고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인 게 왜냐면 과거의 백화점은 솔직히 MZ 세대들한테 왜 같이 저기 호갱되려고 가나 이런 형태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현대 서울은 그런 이미지를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벗어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 저희 마케팅 분야 쪽에는 이제 코로나19 시기절에 모든 오프라인 공간이 위기가 아니라 방문할 가치를 이제 못 주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위기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경험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기능적인 판매 역할을 하는 거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그 아무리 그렇죠.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아무리 늦게까지 문 연다 하더라도 11시 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운영하는 이커머스 몰은 거의 24시간 돌아갈 거고 제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제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걔는 전혀 저한테 맞춤형 형태 제안을 해줄 수가 없는데 제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그냥 소셜 로그인이 되면 얘는 어제 30분 동안 건조기를 보내고 또 들어왔네라고 해서 그거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프라인 공간이 되게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는 우리가 굳이 힘을 주지 말 필요가 없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잘할 수 있는데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끝내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소통하고 근데 저희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공간에 가서 새로운 상쾌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시몬스 테라스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보면 끝내 침대 팔려고 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지하 파킹하면 뭐 이제 데이터 클릭하면 뭐 어떻게 잠자는 유형의 사람인지를 남기면 당신은 이런 형태의 사람이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잘 잘 수 있고 이런 걸 처음부터 이제 큐레이션 해주고 매트릭스 랩이라 그래서 끝내 잘 자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거는 매트릭스인데 뭐 매트릭스 랩을 저렇게 구성을 해서 잘 비교하도록 만들고 박물관 만들어서 애 데리고 가면 잘
투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처음에는 막 그 농장도 운영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달려면 식물 냄새를 잘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가보면 시몬스가 내 잠자는 거에는 되게 관심이 많구나는 그걸 사실은 주려고 만드는 거고 물건 판매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시몬스 갤러리에서 팔겠다는 거죠. 근데 요즘 또 시몬스 갤러리 가면 이런 슬립 마스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잠자는 거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형태의 뭔가 또 이 경험 위주의 뭔가 설명을 해주는 또 사람을 또 이미 훈육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시몬스가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의 전형성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들이 심지어 요즘 서울 시내 뭐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라든지 글로서리 스토어는 심지어 뭐 물건도 팔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근데 최근에 뭐 시몬스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 광고에 아예 침대가 없잖아요. 자신 뭔가 그런 소위 말해서 편안함을 주는 뭐 음악 같은 것들만 전달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TV 광고를 집중적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여기 이 공간적으로는 주로 이제 뭐 막 멍 때리는 경험 뭐 이런 것들 주로 공간들 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들은 시몬스의 핵심적인 가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란 경험만 주면 되는 거지. 그 물건 판매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형태의 뭔가 메시지 같은 것들은 저런 공간에서 거의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에이스랑 시몬스는 형제 외국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굴리는 형제 브랜드지만 둘 다 어디 하나가 정답이 없다는 거죠. 에이스는 집중적으로 침대를 잘 팔기 위한 전략을 쓰지만 시몬스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몬스는 우리는 너에 대해서 잠자는 경험에 대해서 최적의 경험을 주는 곳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 20대들이 당장 침대는 안 사겠지만 이런 공간에 가서 핫한 시몬스의 여러 가지 굿즈와 저런 멍 때리는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시몬스를 직접적으로 사야지라는 생각을 들도록 만들면서 뭐 그렇다고 얘들이 그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에이스 침대하고 동일한 형태 거의 3천억 원대 매출을 만들고 뭐 영업이익도 100억대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굴려서 실제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이런 굿즈를 누가 사지 하지만 굿즈도 엄청나게 팔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돌릴 만한 수익은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되게 이제 오프라인 저희 마케팅 쪽은 정말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공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거냐 되게 관심이 많고 사실 거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마케팅 1+1이 일해야 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공간의 경험이나 책에서 이제 4가지를 관점으로 해서 그냥 공간을 분류해 놓은 거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의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은 물건을 파는 공간과 물건을 팔지 않는 공간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물건을 팔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오롯하게 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걸 운영을 해야죠. 어설프게 저기 침대 넣어놓으면 브랜드 경험 자체가 다 깨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물건을 잘 파는 공간과 물건을 잘 팔지 않는 공간을 유기적으로 분리시키지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둘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온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피지털이라는 개념이 워낙 많이 나오지만 피지컬한 스토어랑 디지털이 잘 융합이 돼야 된다. 잘하는 곳은 아마존 이런 데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아마존을 피상적으로 보면 얘들이 그냥 단순하게 오프라인 공간을 연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얘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공간의 가장 페인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기술로 해결해주는 오프라인 공간만 만들거든요. 아마존 고도 사실은 우리 오프라인 공간의 가장 취약점이 재밌게 즐겁게 쇼핑했다가 줄 서는 경험이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존고는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얘들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겠다. 기술을 통해서. 줄 없는 매장. 그리고 사실은 이 아마존 북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 왜 북스토어를 온라인상에서 북을 팔면 되는데 오프라인 북스토어를 여냐면 당연히 사람들은 여전하게 책을 넘기는 걸 좋아하고 종이 냄새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교보문고 같은 북스토어를 열지는 않거든요. 얘들의 북스토어는 철저하게 자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이 강점이거든요. 심지어 막 얘들이 큐레이션하는 방식은 로맨스 소설인데 첫 장을 넘기면 48시간 동안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로맨스 소설.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큐레이션을 해주느냐? 이건 당연히 이제 아마존 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교보문고가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고객 경험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하나만 잘하지 않아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 다 잘하고자 원하는 거고 오프라인을 하나 열더라도 되게 전략적으로 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이 오프라인 공간은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다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갈 때 볼 때는 최근에 갔더니 맥심 플랜트. 맥심이 사실은 봉지 커피 시장에는 뭐 대가일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프리미엄 커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주고자 사실 맥심 플랜트를 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맥심 플랜트가 잘한 거는 이 공간과 커피. 커피는 사실은 마시고 냄새를 맡는 이 두 가지 감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뭐 사실은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고 애들이 설득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클릭하면 저런 카드를 주고 카드를 뒤집으면 뭐 이 커피를 마시면 잘 어울리는 뭐 19절 뭐 아니면 음악 같은 것도 미리 이제 저런 것들 준비해놔서 저는 저 공간 정말 많이 갑니다. 가면 물론 11,000원인가 하여튼 비싼데 뭐 그렇게 빅딜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 가면 정말로 뭐 저렇게 냄새를 맡게도 해주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이즈 캔슬레이션 저런 굉장히 최상의 시설을 셋업을 해서 커피 한잔 제대로 마시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걸 통해서 되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심이라는 게 굉장히 브랜드를. 고급 커피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걸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공간을 내려면 최소한 저런 형태의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오프라인 공간은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아까 시몬스도 보면 슬림 마스터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또 사실 룰루레몬도 되게 신기한 회사인 게 지금은 저희 이제 스포츠웨어 분야에 나이키랑 룰루레몬을 항상 이제 뭔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요즘 언더아머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쪽은 완전히 다른 게 나이키는 영업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광고로 때리고 있거든요. 룰루레몬 광고 거의 보신 적이 없잖아요. 룰루레몬 광고 안 합니다. 그럼 얘들은 뭐 하느냐? 매장 만들어가지고 맨날 거기에 뭐 룰루레몬 엠베스트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애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매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뭐 이런 고객경을 팔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세일즈 퍼슨도 세일즈 퍼슨이라고 하지 않고 에듀케이터라고 부르면서 저는 근데 이 공간에 온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더 운동에 관련된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물건을 팔려고 이런 매장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장 내에서 그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런 고객 경험을 총체적으로 줌으로써 얘들은 커뮤니티를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족하나마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간이라는 건 이제 지금 저희 마케팅 분야 쪽에서도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어쨌든 이제 저는 절대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아니에요. 풀어주시네요, 진짜. 저도 이제 뭐 뭔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런 것들을 사실 또 보는 능력을 사실은 또 이제 요즘은 기업들이 길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모 대기업의 이제 핵심 인재죠. 핵심 인재면 거의 뭐 곧 그렇죠. 임원 임원, 예. 분들인데 엄청 똑똑하세요. 대부분 40 초반인데 제가 수업을 하면 이런 공간을 얘기하면 정말로 놀랍게도 한 군데도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 80% 이상. 왜냐하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죠. 업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들이 어느 변해서 저런 고객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필드 트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많이 트립을 다닌 이유가 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필드 트립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스타트업이랑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나름대로 테마를 만들어요. 뭐 그게 뭐 에오템이라든지 뭐 득템력이라든지 그 테마를 만들어서 그 원하는 트립 지역을 뽑아가지고 이제 계속 트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디지털 키트를 이용해서 뭐 미션도 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좀 그래도 이제 프로듀서라 해서 부르셨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필드 트립은 그 어떤 특정 기업에 있는 분들만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뭐 데리고 이제 상해도 갔었고요. 저희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업들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필더 트립 이제 그 시기 때마다
특정 테마를 잡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 8월 달에는 부산을 갈 아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갈 때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건 모집 광고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많이 데리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네. 이제 트립 다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기 때도 이제 일기 분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주로 이제 기업들 방식으로는 이제 일정 부분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거고 저거는 이제 거의 뭐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놀러 가는 거죠. 저거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너무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 올 초에 이제 부산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올 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비상이 걸려서 올해 이제 아마 오미크론 8월, 9월에 갈 텐데 제가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몇 가지 들으면서 예,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컨벤션 센터도 엄청나게 큰 공간이고 그 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 저희 전시회도 지금 비대면 경제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모두가 당연히 전시회에 가는 거였어요. 전시회 자체가 일종의 마켓플레이스 시장 같은 구조 역할을 해줬었고 뭔가 무역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비대면이 되고 하면서 물론 지금 이제 여전히 물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더 확실하게 풀리면 다시 만날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의 우려 속에는 전시회가 그동안에 줬었던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온라인으로 또 이동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 또 그런 두려움을 또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전시회라는 되게 큰 공간을 저희가 빌려갖고 거기서 매번 새로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경험을 줘야 될까? 지금까지는 가보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각자 회사가 쭈루룩 뭐 똑같은 부스로 나오기도 하고 뭐 독립 부스로 해서 뭐 모양을 CES 같은 데 큰 부스로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이 그렇게 막 팬시한 그런 경험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3, 4일 동안 개최되는 전시회도 이런 공간의 경험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제가 말사람을 엄청나게 뭐 잘 알진 않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고민을 이미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잘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 하겠죠. 그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매년에 디자인 페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네네. 리빙 디자인 페어. 물론 이미 잘하고 있지만 최근에 유독 그런 곳들이 가보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원래도 이제 기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티스틱하고 프레시한 분들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더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형태의 테마가 없으면 물건을 보기만 하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선뜻 더 꺼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도 이제 경험 위주의 공간들을 좀 만들었는데 이걸 더 확장을 시키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면 그 공간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그런 렉서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기가 막히게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렉서스가 보면 항상 뭔가 테마가 뭐 예를 들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공간을 만들면 정말로 마치 약간 이런 가정집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창이 넓게 만들어서 그 창을 통해서 밖에 마치 나는 집에 있는데 밖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렉서스가 파킹돼 있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도 그 안에는 굉장히 그 저녁이 있는 삶 테마에 맞는 형태의 뭔가 여러 가지 자기 협업 아티스트들하고 뭔가 공간을 꾸미지 않습니까? 자동차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형태의 이제 뭐 가구를 하나 뭔가 비치를 하더라도 그 가구의 경험, 그다음에 뭐 조명 회사들도 뭐 조명에 대한 뭔가 그 경험, 자기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요즘은 공간에 녹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는 강박적으로 거기서 뭔가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물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 생각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리는 스토리텔링이 잘 거기서 전달이 되면 얘는 어차피 우리 그 강렬한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뭐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 타고 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제품의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또 오프라인 스토어에 다시 그때 방문했을 때 뭔가를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이제 그 마이스 산업 형태도
뭔가 기존에 이제 뭔가 그 각 붓으로 쪼개져 가지고 뭔가 네. 강박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뭐 브로셔를 나눠주는 형태에서 이런 고객 경험 형태로의 많은 이제 흡수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당장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곧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메타버스는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1.0에서 이제 2.0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좀 이런 얘기 좀 녹화로 남겨지면 안 되는데 네. 거의 뭐 준사기죠 사실은. 네. 왜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메타버스 사람들 엄청 미워하실 텐데 지금 솔직히 마케팅 쪽에서 메타버스에서 잘 된 케이스를 저한테 물어보면 실제 돈 쓴 분들도 잘 알아요. 이 아, 돈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 썼다면 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나게 뭔가 이거를 포장해서 파는 데는 좀 다소 준사기급이지만 그럼 이 세계가 안 열릴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 세계는 100% 열릴 거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효과가 이제 뭐 주로 이제 마케팅 인터넷 1.0, 2.0, 3.0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1.0 인터넷 1.0이 집에 있는 데스크탑 형태로 뭔가 이렇게 인터넷 줄이 연결돼 있는 형태로 집에 스탁돼 가지고 하던 그 주로 이제 텍스트 형태로 뭐 그쵸, 예를 들면 마우누리 하던 형태에서 네. 스티븐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내놓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그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2007년도에 그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어떻게 소개했는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걔가 딱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지금 네가 스마트폰이라고 알고 있는 폰들을 쫙 보여줘요. 근데 그 대부분 폰들이 이제 블랙베리 같이 이제 화면이 요만한데 밑에 키보드가 달려 있죠. 얘 절대 스마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더만 애들이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앱을 개발할 텐데 지금은 그 앱들이 하드웨어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화면은 요만하고 다 키보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사실은 그게 에어비앤비가 앱을 만들면 그 에어비앤비에 적합한 형태의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화면에. 그럼 페이스북 맞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면 스크린 형태로 그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바뀌는 형태를 준다는 거죠. 저는 혁신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형태의 앱들이 등장을 했고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인터넷 2.0이 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3.0이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는 이 손안에 휴대폰을 벗어나서 자기가 서 있는 형태 주변이 다 이제 캔버스 역할을 하는 형태로 이제 3.0이 열리겠죠. 그게 열리면 제가 볼 때는 완전 혁신이 일어날 거고 마이스 산업은 거기에 적응 못하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왜냐면 저는 그게 곧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기기도 불편하고 VR 기기 저도 집에 오큘러스 있지만 이 VR 기기 자체가 딱 쓰면 외부랑 단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쓰면 머리 아픕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마 내년 후반기나 내년에 초에 이제 그 애플이 AR 글라스를 이제 내놓을 텐데 걔들이 AR을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AR은 사실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서 되게 외부 세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간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애플이 딱 출시가 됐을 때 엄청난 파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그 애플 컴퓨터 닦기를 2만 원에 파는 애들이잖아요. 아, 그쵸. 네. 이번 닦기 그거 보면 2만 원 누가 사지 않는 사는 애들이 있는 만큼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그런 애플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좀 사용하기 편리한 기기를 내놓으면 굉장히 확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그때 라이딩을 하면 굉장히 늦겠죠. 대부분 기업.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좀 성과가 안 나오, ROI가 전혀 안 나오지만 좀 투여를 하는 기반이 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도 사실은 이제 그때 라이딩을 하면 굉장히 저는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미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뭐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가 있으면 나왔을 때 그거에 완전히 딱 준비가 되셔가지고 라이딩을 해가지고 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올해 볼 때는 컨벤션 하기로 했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잘하고 있는 그런 고객 경험도 흡수를 해야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닥친 현실에 대해서 되게 냉혹하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황 교수님이나 뭐 홍주석 팀장님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황 교수님 그 마이크가 꺼져, 음소거 되어 있어요. 아니세요? 홍 팀장님. 네,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도 늘 이렇게 뭐 교수님 이렇게 그 책들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그 약간 필드 트립처럼 약간 이렇게 공간적으로 핫플인 데를 좀 많이 좀 가고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새는 뭐 더 현대 서울이 뜨고 뭐 성수동이 뜨고 뭐 힙지로 이런 게 뜨고, 근데 또 예전에는 한때는 또 뭐 가로수길이 유명했고 뭐 도시재생으로 물레동도 유명했고 네. 약간 근데 사실 가로수길이나 물레동이나 지금 가도 여전히 괜찮고 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장소들이 막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 저도 그 원인을 어쨌든 뭐 지하철이 뚫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트렌드가 정확히 저도 요게 왜 뜨고 왜 지는지 딱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좀 있으실지 해서. 요즘은 그 뭐 개발 디벨로퍼들이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반 플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이제 그 공간에 굉장히 뭐 개발적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공간을 막 살리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어, 그 옛날에는 로케이션이라 그래서 끝내 로케이션이 끝이었거든요. 뭐라 그래도 어쨌든 가로수길에 들어가 있고 뭐라 그래도 뭐 명동에 들어가 있고 그게 되게 로케이션이 끝내 결론이었다면, 요즘은 근데 방문할 가치를 못 주는 컨텐츠가 없으면 애들이 안 가거든요. 근데 또 오히려 역으로 저기 도대체 누가 가지 하지만 또 방문할 가치를 주는 이제 그 컨텐츠가 있으면 가는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을지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을지로는 사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가면 이게 뭐지라고 노가리의 맥주만 보고 이제 가는 거고, 그 을지로에 뭔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존재를 하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그 주인장의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사람이 되게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이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핫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을지로의 오히려 힙한 공간들은 스몰 벗 유니크라 그래서 여전히 작지만 굉장히 유니크하게 일부러 널리 알리지 않고 뭐 되게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공간이 또 왜 존재를 하냐,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오너들이 많이 생기니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오너들, 물론 지금도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 다 이제 뭔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화 시키거나 뭔가 그런 형태 비즈니스 모델로만 자기의 뭔가 가게라든지 이런 걸 봤다면, 요즘 또 생각보다 이 오너들 중에 굉장히 뚜렷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굉장한 리서치를 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난데 굉장히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밀고 그 공간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거 사람의 또 이제 스토리를 또 사는 애들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지역이 뜨고 어떤 지역이 안 뜨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게 뭐 요즘 도상공원적으로 뜨는 거 보면 끝내 이제 어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대한 자본이 투여가 되는 게 뭐 사실은 도산도 보면 거기도 현대 뭐 쿠킹 라이브러리라든지 최근에 하우스 오브 도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에 좀 메인으로 지켜주니까 공간이 사는 거고, 뭐 한남동도 이태원은 망해가지고 한남동이 뜨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들 자본이 계속 들어가면서 여기 뮤직 라이브러리도 있고 아까 맥심 포인트도 있고 사운드 오브 한남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으면서 주변에 잔잔한 것들이 깔리니까 힘을 좀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컨텐츠만 매력이 있다면 요즘은 꼭 그 뭐 지금 핫한 공간에 안 들어가도 새로운 핫한 공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반면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이제 방문하도록 이제 만들 테니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약간 어려운 질문일 것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교수님도 질문 있어요? 이게 되게 다양한 새로운 장소, 뭐 새로운 컨텐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되게 여러 장소 막 이런 데 많이 만나보셨고 그런 거를 직접 기획하거나 이런 분들 직접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 센싱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예민하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교수님도 그러신 것 같고. 저는 되게 좀 무난한 편인데. 아니, 왜 그런 걸 다 찾아다니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건 네.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문화적으로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되게 보면 일단은 소위 말해서 되게 이게 자기 웨이가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웨이도 되게 아, 뚜렷한데 뭔가 그 뚜렷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흘러가는 분위기 같은 것들을 센싱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어, 센싱한 것들 중에 자기 웨이랑 잘 어울리는 것들을 잘 어, 큐레이션 해가지고 잘 갖다 어,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 보면 확실히 뭔가 이 뚝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아, 없이 막 공간을 돌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뭐 되게 아, 생각을 가지고 음, 어, 그 생각보다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뭐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없다. 어, 끝내 이제 대체하지 못하는 너만의 웨이가 뭔지를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걸 좀 만들고 좀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하는 게 좋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맨날 경험하고 뭐다 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마지막에 황 교수님이 아까 질문 있으시다 그랬을 때, 예, 제가 저희 교수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상해 난징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가보고 네. 참 했는데, 근데 그게 십수년 전이거든요. 개발하기 시작한 게 좋은 게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사회주의권 국가인데 네. 그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변모할 수 있었던 동인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그죠? 분명히 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 어떤 큰 기업의 투자도 아닐 것이고. 네. 근데 그렇게 한 어떤 동인이 뭘까? 그건 이제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 그럼 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윤 교수님이 우리 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컨벤션 센터는 일단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거든요. 대부분 다 세금이. 지자체든 정부,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민간처럼 아주 쉽게 이렇게 무슨 뭐 렌트를 준다거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당히 좀 이게 애매모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혹시 이 교수님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은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쉬운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책 쓰면서 되게 뭐 거기 저희 같이 책 쓴 이제 그 F&B 분이 이제 상해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중국 이미지가 너무 안 그렇죠. 좋아졌지만 예. 코로나 전을 생각을 하면 상해는 정말 그 탈아시아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쿄도 탈아시아 도시고, 그러니까 도쿄랑 상해를 아시아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저는 모호한 도시거든요. 도쿄는 굉장히 자기만의 섬에서 예. 독자적인 형태의 예. 색깔을 드러내면서 성장하는 메트로폴리탄 시티고, 상해는 세상에 없는 최신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거지도 QR 코드를 쓰는 현금을 들고 다니면 이상한 애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할 때 상해는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밀집이 돼 있고 새로운 것들을 테스팅하기에 너무 좋은 특히 이제 하이 디지털라이즈된 그런 세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해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오히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 그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문제가 생기면 다 폐지하는 형태였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정책 같은 걸 생각해 그렇죠. 본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얘들은 이제 일단은 해봐봐 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없애는 형태라서 되게 그가 좀 그 좋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뭐 2018년도에 갑자기 무인 편의점이 유행인다 그러면 상해 막 블락마다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또 6개월 뒤에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없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형태가 이제 뭔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역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동성이
상의 추진력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나면 뭐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졌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워낙 또 그게 또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또 정치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또 정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좀 그런 형태 때문에 좀 많이 발전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두 번째는 참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그거는 아마 마이스 산업 형태 계신 쪽에서 더 뭐 너무 잘 아실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산업보다 가장 흥미로운 산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비즈니스와 뭐 그다음에 사실 이 성수동이 뜨는 이유도 사실 대규모 공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뜨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워낙 이제 옛날에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네.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예, 한계가 대형 형태가 뭔가 들어갈 수 없으면 큰 그림을 사실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산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큰 형태를 대규모 사람들 집합을 시켜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기준은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코엑스나 이런 장소는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기술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재밌게 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그 전국적으로 신규 컨벤션 센터가 몇 개가 더 생깁니다. 저희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이런 큰 덩어리에서 교수님이 갖고 계신 다양한 아이디어가 조금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꼭 여행 갈 때 불러주세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